그 당시 나는 대학생이었다. 처음 선생님 댁에 찾아왔을 때보단 훨씬 어른이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사모님과도 이미 얼굴을 충분히 익힌 후였다. 그래서 사모님과 단둘이 앉았다고 특별히 어색해하진 않았다. 사모님과 난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그때 나눈 이야기는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누구나 주고받는 그런 일상사였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아직도 또렷하게 떠오르는 대목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밝혀두고 싶은 것이 있다. 선생님은 도쿄 제국대학 출신이었다. 나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선생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댁에서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것은 도쿄로 돌아오고 나서 얼마 후에야 알았다. 나는 그때부터 선생님이 왜 그냥 댁에만 계시는지 궁금했다. 선생님이 이 세상에 전혀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셨다. 그래서 선생님과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던 나 외에는 선생님의 학문이나 사상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그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 선생님은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 떠드는 건 참 미안한 일이지 라고만 하실 뿐 더 이상 말씀이 있지 않으셨다. 나에게는 그것이 겸손을 넘어 오히려 세상사의 냉담한 태도로 보였다. 실제로 선생님은 가끔 사회적으로 저명인사가 된 옛 동창생 이름을 대며 사정없이 비판하시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모순된 선생님의 태도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한 적이 있다. 그것은 반항심이라기보다는 세상이 선생님이 모른 채 그대로 굴러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그때 선생님은 침착한 어조로 누가 뭐라 해도 난 이 세상 밖으로 나가 활동할 자격이 없는 남자라 어쩔 수 없네 라고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는 동안 선생님의 얼굴에는 심각하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는 그 표정이 나타내는 의미가 절망인지 불만인지 아니면 비애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다른 어떤 말도 소용없는 강한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자연스럽게 화제는 선생님의 광안을 한 것으로 옮겨갔다. 선생님은 어째서 저렇게 댁에서만 책을 보신다든지 공부를 하신다든지 하고 따로 직업을 갖지 않으시는 거죠? 그분은 그래요. 그런 일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은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것을 하찮은 일이라 생각하신다는 말씀일까요? 글쎄요.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아무려면 무언가 하고픈 게 있으시겠죠. 그러면서도 하지 못하는 거지요. 저도 늘 그게 안 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건강하시고 어딘가 몸이 안 좋으신 데도 없잖아요. 건강하지요. 어떤 질병을 갖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활동할 수 없으신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유라도 알면 저도 이렇게 걱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알 수 없으니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거죠. 사모님의 목소리에는 남편의 태도에 대한 상당한 동정이 배어 있었다. 그러면서도 입가에는 계속 잔잔한 미소를 띠고 계셨다. 누군가 제3자가 이 광경을 보았다면 내가 오히려 큰 고민거리를 떠안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을 것이다. 나는 심각한 얼굴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자 사모님이 갑자기 생각난 듯 입을 떼셨다. 젊었을 때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그게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젊을 때라면 어느 정도 젊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생 때 말이죠. 학생 때부터 선생님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갑자기 사모님의 얼굴이 발그스레 물들었다. 사모님은 도쿄 분이셨다. 그 점은 이미 선생님에게서도 사모님 자신에게서도 들어 알고 있었다. 사모님은 정식으로 말하면 아이노코지요 라고 했다. 사모님의 부친은 도토리인지 어딘지 아는 곳 출신인데 모친이 도쿄의 이치가에서
태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사모님은 농담 반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반면에 선생님은 멀찌감치 떨어진 네가 다 출신이셨다. 그러니 사모님이 선생님의 학창시절을 알고 계신다면 같은 고향 출신이어서 그런 것은 확실히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반문했을 때 얼굴을 발갛게 물들인 사모님의 태도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보였기 때문에 자세히 묻지 않았다. 선생님을 알고부터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여러 가지 화제로 선생님의 사상과 정서적인 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결혼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말씀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한때 그것을 좋게 해석하기도 했다. 나이 드신 선생님의 사생활이므로 어린 사람을 앞에 두고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꺼리시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때는 선생님이 그런 태도를 안 좋게 받아들이기도 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사모님도 나와 비교하면 한 세대 이전의 인습 속에서 자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극히 사적이고 소소한 부분을 솔직히 털어놓을 용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건 좋게 해석하든 나쁘게 해석하든 나의 추측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의 추측 속에는 두 분의 결혼 배경에 화려한 로맨스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었다. 나의 가정은 과연 빗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두 분 사랑의 한 단면만을 상상했을 뿐이다. 선생님은 아름다운 연애 뒤에 무시무시한 비극을 안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비극이 선생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는가는 배우자인 사모님조차 짐작하지 못했다. 사모님은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다. 선생님은 끝까지 그 점에 대해서 사모님에게 밝히지 않고 돌아가셨다. 선생님은 사모님의 행복을 깨기 전에 먼저 당신의 생명을 끊어버리셨다. 나는 지금 이 비극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그 비극 때문에 생겨났다고 할 수 있는 두 분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그대로다. 두 분 모두 나에게는 그 점에 대해서 거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사모님은 못내 꺼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단 나의 기억에 남아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다. 꽃들이 만개한 어느 날 나는 선생님과 함께 우에노 공원에 갔다. 그리고 그곳을 거닐고 있던 한 쌍의 남녀를 보았다. 그들은 정답게 바싹 달라붙어 꽃나무 밑을 지나고 있었다. 장소가 장소니만큼 꽃 구경보다 그 남녀 쪽으로 시선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신혼부부인가 보네 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사이가 좋네요 하고 내가 받았다. 선생님이 가끔 보이시던 쓴 웃음조차 짓지 않으셨다. 두 남녀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네는 사랑해 본 적이 있나? 난 없다고 대답했다. 사랑해 보고 싶지는 않은가? 나는 이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특별히 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네. 자네는 지금 저 남녀를 보고 비웃었지. 그 비웃음 뒤에는 자네가 사랑하고자 하면서도 상대를 구하지 못한 불만이 섞여 있을 게야. 그렇게 보셨어요? 그랬네. 지금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따뜻한 눈길을 보냈을 텐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네. 자네 사랑은 죄악이야. 그거 아나? 나는 흠칫 놀랐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